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작이에요? 시작이요? 시작이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터TV 오늘도 베라노 라이브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약간 네, 딜레이가 있어서 시작된지 모르고. 카메라만 켜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근데 의상이 약간 꿀벌 의상이시네요. 약간 항상 그 모니터를 해보니까 너무 어둡게 나와가지고 그래도 옷이라도 밝게 입자 해가지고 네. 가장 밝은 옷 가져왔어요. 가장 밝은 옷이 네, 가장 밝은 이색인가요? 옷이에요. 네. 약간 이 컴포즈로 좀 색깔도 맞추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근데 네. 저도 너무 이게 어둡게 나와서 네, 뒤에가 네. 검정색이라 오늘 좀 흰색을 입었는데 원래 홈도 있으시죠, 근데? 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웨이가 더 이쁘더라고요. 이강인 마크신가요? 근데 마킹 못했어요. 아. 어웨이 못했고 네, 홈은 했고. 홈만. 이게 어웨이랑 홈이 제가 있을 때는 마킹이 너무 어려워서 네. 이강인 선수 마킹이 줄 서서 힘들게 하나씩 했거든요. 네. 근데 홈이 다 나가서 못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항상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어제 홈 있으니까 괜찮죠. 네. 오늘도 또 이제 시작과 동시에 많은 분들 들어와 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도 가장 먼저 강주원님이 와주셨습니다. 좀 서운하죠. 그러니까 없으시면. 오늘 또 강주원님 1등으로 와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신 분이 수리님 네. 와주셨고, 김광훈님, 홍길동님, 체리피자님, 모범택시님, 메시도너님, 메이레이님, 자유색채님, 김광훈님, 메시도너님, 깔빠님 반갑습니다. PSG 대 도르트문트 얘기해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가 이 파리 얘기죠. 네, 파리 얘기를 아무래도 뭐 이강인 선수가 있긴 하지만 또 파리 팀 자체로 좀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전해드릴 내용은 파리 생제르맹과 이강인 선수 얘기인데 네. 오늘 좀 탐구를 해보자. 네. 약간 수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제 제 5교시 네. 탐구 영역, 네. 마치 탐구 영역의 한 과목을 푸는 것처럼 네. 네.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을 한번 풀어보자. 이강인 중심으로 하지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파리가 어떻게 지금 시즌 중반으로 가는 건지 시점에서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그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오늘 좀 챔스 보셨나요? 새벽에? 네네. 다 챙겨 보셨어요 경기들? 좀 파리 위주로 봤고 다른 경기는 못 봤습니다. 아마 그 정도 그냥 결과만 봤습니다. 바르셀로나 이기고 또 도르트문트가 이기고 이런 거밖에 안 봤습니다. 사실 이변이 없었어요 오늘 새벽 네. 경기는. 거진 다 그대로 왔고 황인범 선수가 진짜 분투하는 거 제베제다에서 황인범 선수는 황인범 선수를 담을 수 있는 조금 더 큰 클럽으로 가면 네. 훨훨 날아다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황인범 선수가 많이 만들어주고 진짜 많이 뛰어다니면서 좀 연결해주려고 했는데 앞에서 마무리가 안 되니까 참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베제다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그렇죠. 사실 즈베즈다가 속한 팀 자체가 그러니까 조 자체가 쉽지 않아서 네네. 뭐 팀 자체 성적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네. 황인범 선수의 챔스에서의 활약을 좀 기대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활약은 보이긴 했는데 이게 팀이 너무 안 따라주니까 네. 아쉽더라고요. 다음 경기에서 이기고 상황을 봐야 이제 유럽파 갈 수 있는데 네. 상대 맨시티입니다. 맨시티 어떻게 좀 살살 안 될까요? 살살 나와도 맨시티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쵸. 이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또 맨시티 상대로 황인범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네네. 저희는 그런 점을 좀 주목해서 그쵸, 보다 그쵸.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강팀을 상대할 때 그 유럽에 있는 여러 뭐 스카우터들이라던가 여러 클럽들이 주목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강팀을 상대할 때 우리 선수들이 잘해주면 좋겠다. 네네. 또 미래에 더 좋은 클럽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면서 그래. 봐야겠죠. 첫 승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네. 맨시티 상대로. 네. 유종의미.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번 주에 또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맨시티를 만나요. 맞아요. 또 그 다음에 황인범 선수의 즈베즈다가 또 맨시티를 만나네요. 둘 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늘 맨시티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스쿼드가 않죠. 얇긴 해도 주전이 너무 잘하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좀 한번 해보자. 네네. 아무튼 자그마한 기대를. 네 네. 한번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저희 친구잖아요. 네네. 제가 또 우리 동은 기자님의 근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얼마 전에 K리그 시상식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투표를 하신 거예요? 뭐 감독상 MVP 이게 기자분들 그러니까 취재 기자 미디어가 아마 40%가 들어가가지고 K리그 등록 기자분들한테 이렇게 투표권을 주는데 네.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투표하는 거. 그래서 약간 나의 소중한 권리 한 표. 선을 다 빨리 했죠. 네. 이게 늦게 하면 오히려 안 해가지고 네. 그냥 하자가 바로 했습니다. 그럼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발롱도르 뽑을 때 네네. 그 기자들의 투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했죠. 굉장히 신중하게 소신 투표를 했습니다. 소신 투표. 다른 뭐 친분 이런 거 없이 네. 소신 투표를 했습니다. 비밀 투표인가요?
사실 비밀 투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굳이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 저는 이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 밝힐 수 있나요? 있죠. 진짜요? 네. 여러분도 그럼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K리그를 근데 좀 뭐 원만 얘기를 할 텐데 네. 좀 딥하게 보신 분들 아니더라도 좀 성적이나 결과만 보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K리그 1 이제 시상식에서 기자님들이 이제 투표하는 네. 분야가 네. MVP, 네. 감독, 영플레이어, 베스트 11 이렇게 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일단 MVP 후보가 김영권 선수, 안영규 선수, 제카, 티아고 이렇게 네. 4명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중에 어떤 선수 투표를 하셨는지. 저는 일단 울산에 조현우가 나왔으면은 조현우 선수 투표하려고 했는데 네. 김영수 나와가지고 네. 물론 잘했지만 네. 그래도 다 비교를 해봤을 때 개인적인 활약을 비교해봤을 때는 제카가 잘한 것 같아서 제카가 어. 포항 공격을 이끌고 또 골도 잘 넣고 이런 연계 경기력 부분을 잘한 것 같아서 뭐 제카를 했습니다. MVP는. 사실 이번 시즌 포항이 그러니까 네네. 뭐 1위가 울산현대가 해서 울산현대 주목을 받긴 했지만 FA컵 우승도 했고 네네. K리그 1 2위 준우승이기 때문에 네네. 엄청난 성적을 낸 거예요 사실 네네. 포항은. 네네. 그리고 그 중심에 제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제카에 투표를 하셨다. 맞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한번 의견을 주세요. 여러분도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확 치고 나가는 후보가 없어가지고 네. 이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김영권 선수, 안영규 선수, 제카, 티아고 이렇게 4명인데 우리 이제 동훈 기자님은 제카에 투표를 했다. 네. 그러면 그런 것도 혹시 아세요? 지금 현 상황에서 기자님들의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선수가 가장 유리하다. 근데 대부분 여론상. 대부분 우승팀이 대부분 유리해가지고 아. 아마 김영권 지금 팔버드 지금 선배 그러네. 계신데 지금 기자님이. 김영권이 아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음. 대부분 다 우승팀 선수들을 거의 하는 추세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영권 선수가 약간 좀 유리한 입장이지만 우리 동훈 기자님 소신 투표로 네. 제카를 뽑았다. 그렇죠. 좋습니다. 주민규 나왔으면 무조건인데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 주민규 선수는 이제 그 득점왕 경쟁을 네, 아직- 끝까지 이제 해야 되죠. 아직 티아고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규 선수도 또 마지막까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깔파님도 김영권이라고 네.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일단 감독, 이것도 감독상. 좀 갈릴 것 같은데 네. 일단 후보 먼저. 네, 일단 홍명보 감독님, 이정효 감독님, 김기동 감독님, 조성은 감독님 네네. 이렇게 4분인데 사실 이번 시즌에 이정효 감독님이 보여준 그 축구가 네네. 시즌 초반부터 시작해서 너무 멋있었잖아요. 그 이정효 감독님 카리스마 맞습니다. 저 약간 반했거든요. 광주의 그 돌풍을 이끌으셨죠. 네. 그래서 만약에 광주가 진짜 그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그 저력을 끝까지 밀고 가서 예를 들어 좀 이제 뭐 한 1, 2위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면 이번 시즌 진짜 그 돌풍이 끝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했는데 네, 막판에 좀 힘이 떨어지면서 네. 져가지고 좀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광주의 좀 그런 스쿼드나 상황을 역전시킨 부분이나 좀 어떤 K리그 흥행을 이끈 부분에서 네. 이재용 감독을 했습니다. 이정효 감독님 네, 투표하셨구나. 그럼 사실 감독상 후보에도 울산연대 우승을 이끈 홍명보 감독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홍명보 감독님이 유리한가요, 그러면?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정효 감독님 반할만하다. 마음은 홍명보 감독님인데 이정효 감독님 지지한다. 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지금 기자님, 동은아, 홍명보 감독님께서 잠깐 나와버려. 이게 못했다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봐서 저는 소식표를 했습니다. 어. 이재용 감독님으로. 오. 근데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리한 쪽은 울산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홍명 감독님. 홍명 감독님. 네. 그럼 MVP와 감독상은 보통 우승팀에서 나오는 게 거의 일반적인가요? 그런 게 많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소신 투표로 이종현 감독님 뽑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 그러면 기질로 네.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영플레이어 상이 있는데 이번 시즌 영플레이어 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네. 들었어요. 작년에는 양현준 선수가 있어가지고 압도적으로 치고 그렇죠.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음. 쉽게 결정이 났지만 지금은 다 약간 뭐 활약 다 고르게 잘하셔가지고 어떤 선수 봐도 괜찮은데 저는 약간 임팩트 면에서 네. 김주찬으로 김주찬 선수. 수원 소년가장 네. 어떤 임팩트가 좀 인상 깊었어요? 막판에 수원에 좀 이런 상승세를 이끌었고 영플레이어 기준이 되게 그런 거잖아요. 약간 젊은 선수인데 반짝이고 팀에 기여도 했다. 그렇죠. 뭐 다른 선수들 기여를 많이 했지만 그 임팩트 면에서 김주찬을 저는 뽑았습니다. 약간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뭐-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수원 삼성이 그 가운데 김주찬 선수가 네. 주목을 받았어요. 네, 황재원 선수도 있고 뭐 이호재 선수 있었지만
저는 일단 김주찬 선수한테 투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난 영플레이어상 후보는 김주찬, 황재원, 이호재, 정우현 이런 선수들인데 다 2000년대생들이죠. 네네.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고 이번 시즌 이제 K리그에서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 4명인데 그 중에 우리 이제 동훈 기자님은 김주찬 선수에 투표를 했다. 맞습니다. 그럼 여기 영플레이어상에도 지금 좀 기자님들 사이에 여론이 있나요? 그거 잘 못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아 아직 모르세요? 네, 아직까지는 이거 진짜 치열하겠구나 그러면. 그건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담당 다르시고 또 마찬가지로 고르게 공표했기 때문에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럼 영플레이어상은 진짜 모르겠네요. 네, 팬들도 마찬가지고 저 팬들도 투표가 들어가니까 네. 이것도 다 팬들마다 또 지지하는 클럽 다르고 하니까 다 모를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K리그 시상식이 이번 주죠? 다음 주 12월 8일에 다음 주에 합니다. 12월 8일. 4일인가 아마 들었습니다. 다음 12월 주입니다. 4일로 네. 듣긴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인가 할 겁니다. 그러면 한 뭐 일주일 좀 덜 일주일 안 되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네네. 그때 이제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결과가 나올 테니까 네. 함께 해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최근에는 뭐 좀 어떻게 지냈어요? 이제 K리그도 마무리돼 가고 네네. 하는데 경기장 저 슈퍼매치 갔다 오고 또 K리그 경기장도 이제 취재를 갔다 오면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너무 말도 안 되게 너무 추워가지고 추워요. 말도 안 되게 추워가지고 네. 저는 많이 제가 뭐 3년 차긴 한데 경기장을 겨울에 다 다니긴 했는데 네. 이번만큼 추운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너무 추워요 진짜. 저도 슈퍼매치를 다녀왔는데 네. 이번에 제가 핫팩으로 무장을 하고 갔음에도 네. 불구하고 너무 추웠거든요. 네네. 근데 그 가운데서 수험삼성 그 팬들 가운데 네. 산타를 맞아요. 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영화의 추위에. 근데 그분들은 아무리 뜨거워도 추웠을 것 같은데 진짜 그 약간 정신이 이겼다고 하죠. 그런 게 이긴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추웠는데. 그러니까요. 네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춥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함께 네. K리그 끝까지 네. 이번 시즌 함께 또 취재도 열심히 해주시고 아직 승강 플레이오프가 남아가지고 네. 다녀오려고 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인 주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 이번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을 좀 탐구해보려고 해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파리 생제르맹 탐구 영역이다.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파리 생제르맹은 사실 좀 알다가도 모르겠고 또 한번 탐구를 해봐야 하는 영역이라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오늘 새벽 경기였죠. 파리 생제르맹과 뉴캐슬의 경기. 네 맞습니다. 파리 홈에서 치러진 경기였는데 이 경기가 정말 중요했어요. 파리 입장에서는. 네. 이 경기를 승리하면 16강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꼭 승리를 해야 한다. 홈에서.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도르트문트 원정이라 쉽지 않은 경기잖아요. 근데 경기력이 진짜 너무 처참까지는 아니지만 네. 정말 절전이었죠. 네. 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사실 스쿼드나 이런 거 보면은 충분히 뉴캐슬이 지금 상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부상도 많고 충분히 이길만 했고 이기는 걸 떠나서 경기를 더 좋을만 했는데 네. 너무 보기에도 진짜 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번 시즌 파리가 물론 리강이 잘하고 있지만 되게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이 뉴캐슬전이 네. 좀 이번 시즌 파리의 문제점을 다 보여주지 않았나. 어. 물론 결과적으로 비겨가지고 2위에 오르고 아직까지 유리한 고지 그 16강 가는데 유리한 고지 있긴 하지만 네. 좀 많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네. 가져와봤습니다 주제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파리 생제르맹의 현 상황을 좀 네.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과 입지, 네. 그리고 엘리케 감독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특히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있었던 뉴캐슬전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똑같이 4-2-4로 나왔고 네. 뭐 콜로마니가 중앙에서 연결해주고 은바페와 벤벨레가 좌우에서 좀 돌파를 해주고 네. 이강인은 좀 지원해준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두 선수 은바페가 덴벨레 막히니까 은바페는 막혔고 덴벨레는 자기 못했어 자기가. 그렇죠. 그냥 못했어요. 주사위가 1위였어요. 덴벨레가 너무 못했죠. 약간 덴벨레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은 한두 번 자기가 안 막히면은 드리블이 좀 대충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겠지만 네. 약간 좀 표정도 하기 싫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회를 많이 날리고 그런 면에서 뉴캐슬이 파리에 골을 넣긴 했고 파리가 이제 끌려다니다가 막판에는 거의 공격 다 때려박아가지고 네. 했는데도 바르콜라가 진짜 기득점이 4였던데 한 골 넣었어요. 아니 저는 그 바르콜라가 후반전에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네. 근데 이 교체 카드는 정말 실패다 엘리케 감독님이 그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은바페가 중앙으로 이동하고 바르콜라가 왼쪽, 덴벨레가 오른쪽이었는데 네. 은바페가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기회를 막 만들어줘요. 네. 양쪽에. 근데 덴벨레 주면 덴벨레 올리는 크로스 닭 잘리고 네. 계속 혼자 막
이상한. 밟고 넘어지려고 네, 하고 아 덴벨레 안 되겠다. 바르콜라한테 주자. 바르콜라 줬는데 엄청 유망한 기회를 다 네.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효 슈팅도 아니고 진짜 어이없게 날라게 맞아요. 많아요. 하늘로 날아가거나 골문 옆으로 네. 날아가거나. 근데 사실 바르콜라 같은 공격수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건 골이잖아요. 네네. 그런 중요한 기회에서 골을 넣으라고 투입한 선수인데 네. 본인의 역할을 못 해주니까 네. 많은 분들이 바르콜라 아니라 제로콜라다. 제로다. 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르콜라라는 선수를 모르는 분도 많았는데 오늘 좀 다른 의미로 이름이 좀 각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팬들이 다 알게 됐어요. 네. 저 콜라 누구냐. 이름이 콜라? 이렇게 돼가지고 제로 콜라까지. 아 정말 전반전은 덴벨레가 정말 그 끔찍한 모습을 네. 보여줬다면 후반전은 바르콜라가 네네. 끔찍한 모습. 뭐 그런 식으로 경기에 풀었는데 결과적으로 네. 이 경기 패배 직전까지 갔다가 네. 막판에 이제 핸드볼 파울이 나오면서 이제 음바페 골이 나오면서 네. 1대1로 비겼는데 이게 비겼다고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경기력 자체가 막판에 이제 파리 회장님까지 나왔는데 네. 그냥 안 좋으시더라고요. 표정이 약간 딱 그 미간이 네. 미간 딱 찌푸려져 있고 내천짝 해가지고 네.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 보이시거든요. 네, 정말 그 경기가 비겨가지고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을 가긴 했지만 네. 와, 이 경기력이 챔스에서 우승 후보라고 자칭 자타공인 불리는 팀인가 네. 싶으실 거예요. 자기도 투자를 맞아요. 많이 했는데 이번에 바꾸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그쵸. 물론 챔스에 이렇게 목매다지 않는다고 하지만 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조별리그 통과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죽음을 져라고 해도.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마 네. 이를 빡치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문제점이 오늘 경기에서 나왔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공격에 있다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공격에 있는 공격 자원들이 다 너무 좋은 선수들이에요. 네. 뭐 물론 이강인 선수, 비티냐 이런 미드필더진도 화려하지만 공격진 예를 들어 음바페, 덴벨레, 콜로무아니 그리고 한무스, 뭐 아센시오, 네. 바르콜라 네. 등등 좋은 선수들이 대거 보유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거든요. 네. 그리고 파리는 원래 공격이 되게 시원시원한 맞아요. 팀으로 유명했잖아요. 지난 시즌 뭐 메시랑 네이마르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네. 너무 좋은 공격을 보여준 팀이었는데 엔리케 감독이 온 이후로 특히나 더 공격이 힘을 못 받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특히 중앙이 너무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던 네. 측면에 음바페랑 덴벨레 막히면은 이 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크로스를 올리는데 크로스 받는 선수가 한 명밖에 없고 그래서 약간 그 이 둘이 막힐 때 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믿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맞아요. 음바페가 덴벨레를.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덴벨레랑 음바페한테 의존하는 플레이를 네네.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 선수들이 너무 잘하는 컨디션이다. 긁히면 100% 그렇죠. 그러면 날아다니잖아요, 그 네네. 선수들이. 근데 오늘처럼 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특히 덴벨레는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네. 그 이거 약간 도박이잖아요. 네네. 이게 맞는 건가? 네네. 파리 입장에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문제점 나오고 현지에서도 좀 그런 부분 질문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밀고 있는 전술 자체가 너무 측면 의존도가 너무 심하고 물론 음바페를 활용해야 되지만 네. 특히 덴벨레한테 왜 이렇게 신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네. 나중에 뭐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그 덴벨레한테 너무 신뢰가 있다 보니까 하키미도 죽고 그렇죠. 물론 덴벨레가 긁히면은 정말 잘합니다. 돌파나 양발도 잘 쓰기 때문에. 근데 비율 따져야 되는데 그게 되게 적단 말이에요. 그 잘하는 비율이. 맞아요. 우리가 특히 축구에서는 주사위로 표현하는데 주사위 웬만하면 1이면은 네. 좀 안 쓰거나 좀 이렇게 그렇죠. 활용을 덜하는 게 맞는데 너무 신뢰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그래서 좀 의아하긴 했어요. 많은 분들이 네. 된 기복이다 네.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덴벨레 진짜 미치겠다. 덴벨레는 안 나오는 게 네. 낫다. 라고 다들 얘기를 해주세요. 물론 덴벨레가 자기가 이때까지 한 이미지 때문에 더 안 네. 좋게 보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경기 내에서 너무 대충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대충한 느낌보다 맞아. 너무 약간 대충한 그러니까 뭔가 활용도 안 하고 그렇죠. 막히면 약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음바페 선수도 전반전에 약간 부진하긴 네. 했는데 많이 막혔고요. 그 트리피어 선수한테 그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고 네. 볼을 딱 뺏기면 끝까지 쫓아서 음바페가 수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덴벨레 선수는 볼을 딱 뺏기거나 막히면 약간 이렇게 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기운 딱 빠지는 느낌이 네. 좀 드니까 엘리케 감독님이 이번에 이제 팀을 꾸릴 때 네. 챔스 우승을 목표로 하면서 배고프고 젊은 선수를 데려오겠다. 팀을 만들겠다 했어요. 네네. 젊긴 해요. 젊기는 아직 젊죠. 해요. 98년생, 99년생이니까 네. 근데 배고픔이 안 보여요. 네. 특히 덴벨레에게. 맨날 보면은 덴벨레가 잡고 있으면 하키미가 이렇게 뛰어가거든요. 하키미 그거 안 줍니다.
그니까요. 줄 때도 있지만 네. 거의 안 줘가지고 하킴 혼자 뛰어가다가 그니까요. 역습 맞으면 바로 뒷방 이런 느낌인데 하킴이 너무 불쌍해요. 네. 근데 이강인이랑 많이 맞춰보지 않았지만 네. 프리시즌에 보면은 좀 잘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강인이 좀 우측했으면 어떨까? 아, 차라리. 네, 저희가 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좀 그런 부분을 클린스 감독이 보면서 배우는 게 어떨까? 아, 대표님- 엘리케에게 네. 네, 좀 클리스 보고 배워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활용법도 있다. 네, 네.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텐데 그러면 먼저 파리 생제르맹의 현 상황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리그왕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9승 3무 1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리그왕에서는 확실히 파리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초반 부진에 비해 잘하고 있고 일단 음바페가 터주기 시작하면서 일단 리강에서는 압도적으로 밀고 나가니까 골도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리강의 흐름이 챔스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닌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리그왕이 아무래도 팀 간의 그 수준 차도 좀 많이 나고 네. 다른 리그에 비해서 뭐 프리미어리그나 라리가나 뭐 분데스리가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약간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파리 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그 라이벌이라고 해야 할 리온과 마르세유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독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돌풍의 팀들도 어쨌든 돌풍의 팀이니까 파리한테는 아래 팀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파리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리그왕에서는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지금 죽음의 조, F조에 속해 있는데 2위를 달리고 있고요. 도르트문트가 승점 10점으로 1위,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고요. 네. 파리가 7점으로 2위, 뉴캐슬과 AC 밀란이 5점으로 3,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3, 4위랑 승점 차가 2점밖에 나지 않고 네. 마지막 경기까지 지켜봐야 하는 네. 상황이거든요. 물론 도르트문트랑 경기를 해가지고 도르트문트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네. 좀 여유로운 상황이지만 홈에서 하면 도르트 홈에서 하기 그렇죠. 때문에 홈팬들에게 또 기대치 채워줘야 네. 돼서 제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독 위치도 별로 안 좋고 입지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제대로 할 거라서 이게 파리가 이기면은 그냥 끝인데 이게 비기거나 지면은 진짜 복잡해집니다. 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니까요. 이게 유럽파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유럽파 아래로 갈 수 있고 아, 어떻게 떨어지는 거죠 완전히. 사실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기대하는 거는 리그왕 우승은 당연하고 네네. 챔스에서의 성적이거든요. 지금 2시즌인가 3시즌 동안 16강에만 끝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16강이 아니라 16강도 못 가고 아예 아. 올해 챔스 끝이다? 네. 임전 엘리케도 아무리 네. 지금 파리가 변화하는 시점이고 네. 또 챔스 우승에 옛날만큼 목을 안 맨다고 해도 이건 납득이 좀 불가한 상황이니까 맞아요. 경질까지도 아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아. 우리 깔파님의 간절함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파리가 어쩌다 그렇게 됐냐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켈라이피 회장이 기조 자체를 바꿨어요. 네네. 그 팀의 기조 자체를 원래는 유명한 선수들을 사서 우리가 챔스 우승을 가자. 네. 메시, 네이마르, 라모스 라모스, 네. 다 데려왔는데 안 됐잖아요. 네. 그 팀의 기조를 완전히 바꿔서 젊은 선수를 중심. 근데 오히려 성적이 더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팀이 돼야 되는데 뭔가 만들려고가 아니라 약간 자기의 전술을 딱 박아놓고 거기서만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세세하게 살펴볼 내용이 많은데 일단 스쿼드 상황을 한번 네. 먼저 살펴볼게요. 파리 생제르맹 공격진과 미드필더진은 굉장히 사실 화려하긴 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하무스 콜로무아니한테 쓴 돈은 2천억이고 네. 뭐 음바페 남겨놨고 네이마르가 떠나긴 했지만 뭐 이강인이나 지금 뭐 솔레르, 아센시오 맞아요. 그러니까 활용할 선수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중원도 보면은 우가르테, 비티냐, 뭐 자이르 에메리도 아. 있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우가르테 역할인데 네. 지금 보면은 우가르테가 김민재급 국사예요. 네. 진짜 많이 뛰고 있고 초반에 너무 많이 뛰니까 이 선수가 좀 부하가 오고 있는데 우가르테 역할을 해줘야 할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파비앙 루이스는 그 역할이 아닌 것 같고 다닐로 페레이라랑 마르키노스가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선수 수비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가르테한테 이런 부담이 쏠리고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키미가 올라가면 우가르테가 이제 좀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우가르테가 좀 지치다 보니까 네. 이게 후반이나 전반 막판 좀 집중력 이럴 순간에는 이게 털리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원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엘리케 감독님이 공격적인 성향의 네. 선수 너무 많이 사지 않았나? 특히 미드필더들을. 약간 그렇게 대용이 그러니까 마르키노스나 이런 좀 대체할 만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안 산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렇게 좀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진이랑 미드필더진들이 화려하긴 하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면에서 많이 못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엘리케 감독님이 이 선수들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봐야 될까요? 뭔가 조합을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지보다는 일단은 음바페 덴벨레로 가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해주자 이런 느낌을 하는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약간 콜로무안이나 하무스도 조금은 자신들의 능력을 못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공격수 네. 그 가운데 있는 스트라이커 자리가 네네. 사실 그 선수들을 좀 활용을 해야 골이 많이 터질 텐데 네네. 콜로무아니가 연계 플레이가 오늘 경기는 좋긴 했지만 네. 그 외 다른 경기에서는 막 살아나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서 오늘 경기도 보면 어쨌든 콜로무안을 뺐잖아요. 네. 그런 경기도 보면 약간 중앙보다는 약간 좀 그런 측면이나 그렇게 좀 개인 기술인 선수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좀 기동력이 더 있거나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그 중앙 선수들이 조금은 제 생각인데 약간은 자기 능력을 좀 희생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합니다. 약간 중앙 공격수들. 네, 뭐 다른 분들의 의견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콜로무안이나 하우스가 전 경기 제 다 빨라는 아니겠지만 네네. 그 잘하고 있을 때 쫙 축구 원래 봤을 때 그 선수들이 보고 있는 봤을 때 그 장점들이 잘 안 나오고 있다 네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오늘 뉴캐슬이 압도했다. 결정력이 헬이라 문제였고 압박에 취약하고 개인 능력에 의존하려는 전술이 약하다라고 네. 얘기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오늘 경기가 끝이 나고 해외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해외 이제 언론의 댓글들 현지 반응을 살펴보니까 많은 팬들이 뉴캐슬의 승리를 파리 생제르맹 훔쳐갔다, 도둑질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특히 잘했죠. 너무 일단 수비도 잘했어요. 잘했고 어떻게 이 팀을 막아야 되는지 잘 보였는데 막판에 진짜 좀 그게 뉴캐슬 입장에서 아쉽긴 했죠. 그쵸, 그 PK 선언이 된 장면.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뉴캐슬 전을 보고 파리 생제르맹과 비교할 점이 크다고 생각한 게 수비적인 면에서 네. 뉴캐슬이 정말 탄탄했어요. 네네네. 마지막에 사실 그 템백으로 내려앉아서 수비만 계속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엘리케 감독님이 마지막에 뭐 공격수 5명을 다 투입했잖아요. 네네. 그냥 골 넣어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드골이 터지지 않게끔 틀어 막았어요, 뉴캐슬. 네네. 근데 저는 이런 챔피언스리그 같은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수비력이 참 중요하다고 맞죠. 보는데 파리의 수비력이 네. 너무 안 좋다 생각이 들었고 네네네. 일단 오늘 뉴캐슬은 그렇게 막 올라오진 않았단 네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올라오는 기회들을 굉장히 파리 생제르맹이 잘 막아서진 못했고 그리고 저는 그 첫 번째 골 터졌을 때 리브라멘토가 이렇게 드리블 치고 가는데 못 아니 막아요. 수비들이 그렇게 많은데 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뭔가 패스를 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 돌파를 하니까 하다가 알미로 딱 하고 골 넣는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인데 참 그렇죠. 수비가 너무 좀 아쉬워. 안일하지 않았나 수비가. 수비가 그쵸. 그러면 이제 뉴캐슬보다 더 공격력이 좋은 팀들이 이제 만날 텐데 만약 16강 이상 가면 그 팀들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싶긴 하더라고요. 일단 16강을 가야겠지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도르트문트도 사실 오늘 AC 밀란전에서 3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상대란 말이에요. 도르트문트 특이한 팀이긴 합니다. 잘 못하고 있는데 챔스가 갑자기 3연승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통과를 해버렸어요. 네. 참 특이한 팀이긴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일단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적인 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공격진이 살아나야 된다. 특히 중앙 공격수 활용이 네. 좀 아쉬운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 수비적인 면에서도 좀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어서 공수 양면에서 약간 조합이 100%된 상황은 아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일단 마르키노스도 지금 부상 중이어서 돌아오면은 좀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도 마르키노스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조금은 불안한 면이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든 이게 개인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키미가 올라갔을 때나 순간적으로 슬립백으로 전환했을 때 어떻게 막아야 할지도 좀 많이 시간이 지나서 이러는 건 웃긴데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케 감독님도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다고 느껴지는 네네. 게 일단 수비 쪽에서도 선수들이 불안해 보이는 그 모습이 아까 그 장면 리브라미토가 이렇게 드리블을 칠 때 서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대비를 미리 훈련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선수가 막아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 모든 것이 다 정돈이 안 된 느낌이에요. 네네.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엘리케 감독이 딱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본인의 축구를 정립을 하고 밀고 가면 선수들에게 좀 심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님 지금 토트넘 이번 시즌 처음 네. 부임을 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토트넘이 정확히 심어냈잖아요. 네네. 차라리 본인의 축구를 심던가 네. 아니면 선수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던가 해야 되는데 정확히 뭘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 골을 넣으려고 했는지 어떤 식으로 맞춰가지고 물론 이렇게 선수도 움직이는 보면은 준비한 건 보이지만 이 선수들이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하는지가
사실 바르셀로나 감독도 했던 분이고 스페인 감독도 했던 분인데 그쵸. 그런 빌드업이 잘 안 되는 분위기가 네. 있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파리 생제르맹 스쿼드를 가지고 엘리케 감독님이 추구하는 축구가 100% 되기가 어려운데 네, 본인이 그거를 끝까지 못 넣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의 네, 네. 축구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판도 많고 엘리케 감독에 대한 약간 불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성적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축구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좀 선수 비판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점유율 자체가 네. 거의 70%가 넘었어요. 파리 생제르맹이. 엘리케 감독 축구의 특징이잖아요. 점유율 높이. 예. 그래서 아까 저도 이제 달스에서 입중계를 하는데 할 말이 이강인, 덴벨레, 네. 은바페, 네. 뒤로 하키미 계속 네. 이것만 했거든요. 계속 볼을 돌려요. 근데 기회를 못 만들어요. 맞아요. 이건 큰 문제거든요. 맞아요. 엘리 감독님이 좀 앞으로 어떻게 좀 팀을 이끌어 나갈지가. 근데 지금 한 3, 4개월 된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기조로 가는 거 보니까 네. 기적을 바라야 되는 건가요? 모르겠는데 네.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쵸. 쭉 보면서도. 그쵸. 그래서 이제 현지 팬 반응도 제가 찾아봤는데 파리 생제르맹 경기가 끝나고 그 파리 생제르맹 SNS에 올라온 사진의 댓글을 살펴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베스트 댓글이라죠. 베스트 댓글이 너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딱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뭐 파리 생제르맹 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어쨌든 베스트 댓글로 올라갔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을 샀다는 건데 1대1 뉴캐슬과 1대1을 하고 리그 2위로 올라갈 만한 자격이 없는 축구를 보여줬다라는 뜻이니까 파리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강주원님이 16강은 어찌저찌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16강 통과가 좀 문제인 것 같다. 네. 레게 해주셨고 형님은 엘리케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 색깔을 모르겠어요. 선수들의 장점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또 얘기해 주셨어요. 전혀 모르진 않겠지만 이게 팬들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보고자 하는 축구가 아니니까. 네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런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또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지 네. 팀 내 입지가 어떤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파리 생제르맹의 종합적인 상황을 지금까지 살펴드렸고요. 이강인 선수가 어떤 포지션을 뛰면 좋을지 그리고 오늘은 이제 왼쪽 미드필더로 나왔고요. 그리고 후반전에는 오른쪽 미드필더로 네. 돌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사실 우측에 있을 때가 좀 더 편해 보이긴 합니다. 패스를 넣어줄 때나 또 하키미가 우측에서 너무 움직여주니까 그 시선도 끌리고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왼쪽에 있으면은 리카는 거의 3백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과 은바페만 좀 단조롭게 움직이는데 우측에 있으면은 이강인, 덴벨레, 하키미가 이렇게 하고 중앙에서 파비앙 루이스까지 있어가지고 네. 좀 공이 잘 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측 그러니까 완전히 우측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측에서 움직일 때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뭐 지구상은 덴벨레가 잡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처럼 아예 우측에서 한번 써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선발로는 이제 왼쪽 미드필더로 나오고 비티냐가 빠져 있었고 네네. 에메리도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강인 선수 수비적인 그 부담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전반전에는 너무 지쳐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장점이 사실 공격적인 움직임을 잘 가져가는 건데 그런 점이 전반전에 좀 나오지 않으면서 아쉬움이 크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좀 오른쪽으로 나오는 게 더 좋다. 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다음 경기 도르트문트는 아마 덴벨레가 경공주를 못 나올 겁니다. 네, 네. 한번 우측으로 쓰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 경기에서. 우측 윙으로. 네, 윙어로. 덴벨레 자리에서. 네, 덴벨레 자리에서 하키미와 같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그 파리 생제르맹 내에서 어떤 포지션을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본인이 편한지를 엘리케 감독님 찾아줘야 하는 역할인데 사실 왼쪽 미드필더로 나왔을 땐 좀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사실.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른쪽 윙. 그럼 덴벨레와의 경쟁이란 말이에요. 네. 덴벨레와의 경쟁을 객관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개인적인 실력이나 여기 선수들의 조합 봤을 때는 저는 이강인이 우측에 있으면은 또 더 빛날 것 같고 개인적이보다 주변에 이제 하킴이나 은바페나 조금 더 풀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루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엘리케가 지금 너무 덴벨레를 신뢰하고 있고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 덴벨레 완전 신뢰하는 게 보여요. 참 물론 질문이 나와 답한 것도 있겠지만 그 말 자체가 너무 덴벨레를 신뢰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뭔가 객관적인 걸 떠나서 그냥 덴벨레 상황을 봤을 때 엘리케가 너무 신뢰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덴벨레가 앞서 있지 않을까. 또 이제 히라이 나연도 마찬가지로 아센시오 돌아와 있어가지고 아센시오도 있죠. 물론 아센시오는 거의 중앙으로 많이 뛰긴 했지만 거의 그러니까 주 포지션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파리 생제르맹이 말씀드렸다시피 공격 자원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자원들이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네네. 사실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으로 뛸 때 좀 편안해 보이니까 덴벨레와 좀 자리가 겹친다는 얘기가 많았고 네. 그래 저는 사실 덴벨레 선수가 기복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기복에 좀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잘하는 이강인 선수를 좀 한번 몇 번 써보는 게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엔리케 감독은 덴벨레를 선발로 하고 잘 안 되면 이강인 아니면 아센시오 아니면 솔레르까지 그쵸.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이강인이 좌측에 빠지거나 네. 물론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잘하죠. 근데 약간 자유로워 보이지 않은 느낌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그것 뭔가 때문에 이제 묶여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말하는 거지. 그래도 우측에 한번 써보면 어떨까. 물론 그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클린스만 그러니까 대표팀 경기 비교해서 봤을 때 상대가 약체라서 좀 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 자유로워 보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패스 넣어주는 거나 순간적으로 공을 잡고 지시하는 거나 그런 것 보면은 우측에 한번 써보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자유롭게 두고 그리고 공간을 많이 주면 이 선수가 공격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고 크로스 네. 질도 너무 좋잖아요. 네네. 아니 오늘 덴벨레가 크로스를 10번 올려서 한 번 성공했다고 봤거든요, 제가. 그러면 크로스를 10번 시도한 거야, 측면에서. 근데 그게 다 번번이 막혔다라는 뜻인데 그 뜻은 측면에서 올리는 크로스가 중앙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게 골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못 만들어냈다는 건데 네. 사실 이강인 선수는 크로스의 질이 너무 좋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중앙 공격수가 살아날 수도 있는 상황인 네, 거거든요. 무한이나 하무스가. 그쵸. 네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좀 오른쪽으로 써보면 어떨까? 네. 엘리케 감독님에게 좀 클린스만 호에서의 이강인 좀 봐라. 네. 물론 상대 약체긴 하지만 정말 잘하거든요. 잘해요. 말도 안 되게 잘하기 때문에 한번 써면 좋겠는데 이게 덴벨레가 있는 한 어렵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덴벨레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네, 모르겠어요. 인터뷰 때도 보니까 애초에 스타드 렌에 있을 때부터 영입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니 좋아했다는. 엘리케 감독님은 바르셀로나를 이끌었던 분이시고 네. 바르셀로나에서의 덴벨레를 봤을 텐데 네네. 맨날 부상당하고 네. 맨날 햄버거 먹고 그러니까 콜라 먹고 부상을 안 당하면은 잘할 거라는 또 잘하고 있기도 하지만 잘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너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는데 합리적인 추론. 차비 감독님이 덴벨레가 떠나기 전까지 네. 그 마지막 시즌 덴벨레를 살려놨어요. 네 맞아요. 엄청난 신뢰를 보여주면서 맞아요. 덴벨레 너는 할 수 있다. 네. 난 너를 믿는다. 그러면서 덴벨레가 살아났는데 뒤통수를 치고 떠나긴 했지만 네. 결국 바르셀로나 네네. 팬들한테 나는 바르셀에서 너무 욕을 많이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남기고 떠나긴 했지만 그 전까지 덴벨레가 바르셀로나에서 역대급 시즌을 보여주고 떠났거든요. 맞아요. 제일 좋았죠. 그걸 보고 약간 엘리케 감독님도 덴벨레는 신뢰를 보내주면 살아날 수 있는 선수다. 우쭈쭈해주면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좀 약간 그렇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근데 표면상으로 봤을 때 너무 신뢰가 보이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 꾸준히 잘하면 모르겠지만 못하는 날에 맞으면 너무 못하니까 네. 이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눈치 봐야 할 선수가 너무 많다. 네. 음바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지 당연히 봐야죠. 그쵸. 덴벨레도 봐야 되고 우리 또 켈라이프 회장님 눈치도 네, 봐야 네,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엘리케 네 감독님도.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경기를 보면서 덴벨레가 기록적인 면으로 봐도 전반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타임을 소화하게 했어요. 맞아요. 물론 뭐 옐로 카드가 있어서 다음 경기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라도 덴벨레를 안 뺐고요. 네네. 계속 뒀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일단 엘리케 감독님이 덴벨레를 신뢰하는 건 맞다. 네. 그래서 오른쪽 윙에서 다음 도르트문트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나오겠지만 네.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랑 경쟁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 네. 근데 경쟁에서 좀 그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면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측으로 와가지고 이제 경쟁한다고 하면은 아마 거의 선발로는 못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덴벨레는 많은 분들이 이란이면 10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네. 덴벨레 주사위 던져봐야 한다 네. 뭐 얘기해 주시는데 덴벨레 같은 선수가 완전 재능이 충만한 네. 선수잖아요.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사실 훈련을 그렇게 안 한대요. 그렇죠. 그렇게 저도 좀 놀랐거든요. 그 정도로 안 하는지 몰랐는데 그냥 딱 훈련을 하다 감독님이 차 타고 가는 거 보면 바로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훈련 안 하고 바로 도망가고 그렇게 훈련을 안 한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뛰는 네. 거면 그러니까
아자르가 예전에 그런 느낌으로 아, 했다고 그쵸. 하는데 근데 아자르는 정말 쭉 잘했어요. 첼시 때는. 네. 근데 덴벨레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쵸. 약간 비판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런 것도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좀 마음 먹고 축구하면 잘할 텐데 덴벨레. 네.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우쭈쭈를 해주는데 그 우쭈쭈를 다른 의미로 그냥 난 잘하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조금은 덴벨레도 이런 정도로 신뢰 줬으면은 적어도 1이 아니라 한 3, 4는 나와야 경기마다 그래야 좀 더 팬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약간 댐 쪽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요즘에. 우리 금 쪽이. 파리 생제르맹 금 쪽이들이 많은데 네. 우리 댐 쪽이가 있어가지고 엘리케 감독님이 좀 이렇게 많이 우쭈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엘리케 감독님이 또 덴벨레를 향한 신뢰를 보여준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이강인 선수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이강인 선수를 향한 인터뷰들이 또 많았죠. 네, 이강인 엘리케 감독이 근데 항상 좋을 만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선수들한테. 네. 은바페한테도 쓴소리도 하죠. 하기도 하고 네. 하지만 이강인 질문만 나오면은 정말 좋은 선수고 맞아. 이 선수가 어디든 뛸 수 있다. 중미도 가능하고 뭐 9번 뛸 수 있고 이런 말도 하니까 어쨌든 이강인에 대한 신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를 어떻게든 쓰려고 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를 어딘 쓸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옵션으로 생각하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우측은 좀 아닌 거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캐슬전 이후에 네.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이 공을 많이 잃었다. 어떻게 네. 설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왔잖아요. 현지 기자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라고 했죠, 에릭 감독님? 그러니까 이렇게 고강도 경기에서 선수들은 다 잘하려고 하니까 이강인 같은 선수도 어쨌든 인간이고 경기를 뭐 조금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 이강인 잘했다고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보호를 해주는 비판하기보다는 이 선수도 그냥 그런 느낌으로 해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감독도 비판할 때 비판하고 할 때는 하지만 이강인에 대한 신뢰나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케 감독님이 이강인 선수 이렇게 많은 곳에서 언급할 때 배고프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스페인어로 tiene hambre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배고프다는 말 진짜 많이 해요. 궁지로 있다 이런. 네. 배가 많이 고프신가 봐요. 엘리케 감독님이 아니 자꾸 무슨 인터뷰만 하면 맨날 안부래 하시는데 이강인이 그래 보이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엘리케 감독님이 처음에 이 팀을 꾸릴 때 젊고 배고픈 그거 네네. 딱 내세웠잖아요. 그 기조에는 딱 알맞는 선수인 것 같아 이강인 선수가. 네. 근데 어쨌든 프랑스 팀이고 덴벨레, 무아니, 은바페가 다 프랑스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덴벨레를 만약에 빼고 본인의 의지대로 이강인을 넣었는데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제대로 활약을 못 보여준다. 거기에 대한 비판을 좀 걱정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뭔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프랑스 언론에서 덴벨레를 좀 칭찬해주는 게 너무 많아서 덴벨레를 약간 조금씩 올려치기를 합니다. 네. 약간 뭐 평점이 다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평점은 차치하더라도 평가를 보면은 조금은 항상 좀 뭐라고 하지? 비판보다는 조금은 준수하다는 쪽으로 많이 올라가요. 뭐 다른 선수 세게 말할 때도 있는데 저희가 덴벨레 것만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약간 뭐 프랑스 매체니까 프랑스인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뭐 그런 면도 조금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쵸. 사실 프랑스인들이 바라는 게 음바페, 콜로무아니, 덴벨레 그 삼형제 국대 트리오. 그쵸. 그런 것도 원하기도 하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좀 맞춰주는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합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그쵸.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아니, 한국인 입장에서 좀 이강인 선수 썼으면 좋겠는데. 잘하면 잘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뭐 너무 덴벨레 얘기만 쭉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엘리케 감독님이 생각을 했을 때 이강인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공식 석상에서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많이 아끼는 것 같아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강인 선수를 키우려고 하는 것 같고 이 팀에서 가장 이강인에게 잘 맞는 위치가 어딘가 열심히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위치에 쓸 때 쓴다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우측에 한번 써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뭐 드루트문트전에서는 당연히 나와야겠지만 그 돌문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나오게 되면 덴벨레가 못 나오니까 그날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강인 선수에게도 좀 앞으로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맞죠. 그렇게 우측 이강인. 그렇게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자 그리고 댐 쪽에는 뭐 경합을 하다 뺏기는 게 아니라 너무 허무하게 뺏긴다. 너무 빡치게 뺏겨 공을 진짜. 뭐 열심히 해서 뺏기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대충 하다가 뺏기면 또 압박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반복하다 보니까 배고프지 않다니까요. 덴벨레 맨날 햄버거 먹어가지고 배고프지 않아요. 말라 보이는데 햄버거 먹어요? 햄버거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서 부상이 많았던 이유가 햄버거를 많이 먹어요. 햄버거랑 콜라를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는 그 팀 자체에서 덴벨레를 위해서 영양사까지 막 데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릇이 안 좋아진 거예요.
아무튼 근데 뭐 재능이 많아가지고 네. 어떻게 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잘하면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막 우리 그 전교 1등이 맨날 네. 공부 안 하고 네. 나 어제 뭐 잤어 네, 이러면 맨날 다 맞고 꽈탑하고 100점. 맨날 네. 클럽 다니면서 꽈탑하고. 그런 느낌이죠. 네, 그쵸, 그쵸. 덴벨레. 부럽긴 하죠. 아 스페인 맛있는 거 많은데 왜 햄버거 먹냐? 햄버거를 좋아하나 봐요. 덴벨레 햄버거를 좋아하는 것 같고 파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도르트문트 잡고 1위 해야겠다. 아니면 16강 상대로 레알, 맨시티 너무 많다. 네, 근데 지금 뭐 1위가 문제가 아니라 16강도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뭐 그 차치 그 이후는 그 이후 문제니까 그쵸. 일단 올라가긴 해야죠. 일단 16강 가는 게 지금 네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강인 선수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저 깜짝 놀란 게 프랑스 공영방송 네,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 텔레비지옹에서 네.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좀 다뤘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좀 기조가 이강인을 하나의 문화 현상이다. 네, 네. 영향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스타다.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음바페보다 뭐 유니폼 많이 팔린다. 너무 이제 파리에도 오는 한국의 관중이 정말 많이 늘었다. 이런 식으로 조명도 됐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국영방송 정확히는 뭐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국영방송이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이강인 특집으로 네. 최고도 방영을 했는데 보면은 진짜 거의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이 선수가 한국에서 어떻게 자라오고 이런 것도 조명을 보니까 확실히 파리에서도 이강인의 이런 신드롬을 좀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마요르카에서 뛸 때 마요르카 스페인에서도 이강인 선수한테 굉장히 주목했었거든요. 네네. 이강인 선수 사실 스페인에서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네. 스페인에서 굉장히 주목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놀랐던 게 마요르카가 섬이잖아요. 네. 그냥 작은 스페인의 섬인데 바르셀로나 옆에 붙어있는 이강인 선수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 몇백 명이 그러니까 하루에 몇백 명이 서 있대요. 그 네. 이강인 선수 훈련 센터에. 그러면 적어도 그 시내에 있는 관광객이 한국인은 몇백 명이 있다는 네. 거고 하루에. 네. 그럼 그게 연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많은 네. 관광 수입을 마요르카 측에서 벌어들였겠어요. 네, 사실 마요르카를 잘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당시 이 마요르카가 있을 때도 그 마요르카 현지 언론에서도 아니면 스페인 그 본토라고 해야 네, 되나요? 네, 네. 거기서도 많이 왔던 기억이 난 것 같아요. 네. 방송 와가지고 왜 이렇게 오는지에 맞아요. 대한 것도 똑같이 약간 신드롬처럼 분석했던 그쵸. 그런 게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보는 게 해외에서 특히 이제 유럽은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 대부분이 남성 팬들이 진짜 네.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 팬들도 많지만 네. 축구장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남성 팬들 그리고 아빠가 우리 애들 손잡고 오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 팬들이 많고 네. 마요르카에 특히 그 아이돌을 찾아온 팬들처럼 네. 그 약간 케이팝 네, 팬 그렇게 문화였다. 비유를 다 하시죠, 그렇게. 네. 네. 그렇게 많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신기하게 보는 것 같아요. 유럽 현지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많았지만 요즘에 특히 더 그렇게 많아진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아이돌처럼 좋아하고 그런 것도 해외에서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렇죠. 약간 뭐 그런 것들. 음. 아이돌처럼. 그쵸. 근데 아무래도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의 커가는 모습을 네. 저희가 같이 봤잖아요. 네. 왜 트루먼 쇼다 요즘에 그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좀 귀여운 외모도 좀 멋있게 변해가지고 최근에 좀 그런 면에서 여성분들의 마음을 뺏은 게 아닌가. 마음을 네, 네, 뺏는 네. 정도예요? 빼앗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내줬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프랑스 공영 방송에서까지 이강인 선수의 얘기를 좀 주목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이강인 선수 경쟁자로 덴벨레 선수 얘기를 했는데 네. 미드필더를 생각했을 때 비티냐 선수 이야기를 빼놓을 수 네. 없어요. 오늘 새벽 경기에서 비티냐 선수가 선발 출전하진 않았고 네네. 교체로 나왔는데 네. 파리 생제르맹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이제 현직 중계 카메라가 계속 몸 풀고 있는 네, 비티냐를 맞아요, 붙여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비티냐가 투입된 이후로 잘하긴 해요. 네. 너무 잘해요. 지난 시즌까지 진짜 약간 불안하고 좀 덴벨레처럼 그렇게 턴오버가 많았는데 네. 올 시즌에 잘하는 것 같아 진짜. 네. 약간 많이 늘었어요. 확실히 진짜. 경쟁자가 오니까 늘은 건지 네. 이 선수가 이강인이랑 거의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고 네, 맞아요. 이런 뭐 세세하게 비교 다를 수 있겠지만 역할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서 보면은 이강인 비티냐 항상 이렇게 뭐 선발 예측할 때 그쵸. 거의 덴벨레 음악에서 고정이고 뭐 하무스냐 무한이냐 아니면 이강인 비티냐 이렇게 네,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경쟁 구도. 그쵸. 네. 그러면 기자님이 생각했을 때 비티냐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강인이랑 거의 비슷한데 공간을 잘 보는 것 같아요. 이 선수 공 잡고 있을 때 어떤 선수들이 어디 뛰어가고 있는지 그걸 잘 보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는 대로 PSG가 이렇게
중원이나 이 중원을 잘 못하려고 하고 있고 네. 단조로운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뭐 비티니아 패스 한 방이 약간 좀 잘 풀리게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금 비티니아도 지금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티냐가 왼쪽 미드필더로 나오고 오른쪽에 이강인 미드필더 나오면 안 되나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리케 감독도 그 전 사전 기자회 질문이 나왔을 때 공존 가능하다. 네. 둘이 경쟁자기도 하지만 다 뛸 수도 있다 말한 네. 것도 비티니아가 왼쪽에 나오면 이강인도 오른쪽에 나오면서 서로가 이렇게 중앙에서 만들어주는 그러면, 네. 상황도 뭐 근데 너무 비슷해서. 쓴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 가능한 조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에메리, 그러니까 미드필더 어린 에메리 네. 선수가 부상으로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 조합을 엘리 감독님이 다양하게 뭐 가져갈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살펴보면 비티냐와 이강인이 공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네네. 한번 실험을 그렇게 해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파비앙 루이스가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두 선수 파비앙 루이스 우가르트 계속 쭉 갈 수는 없잖아요. 리가 경기에서 아마 지금 르아브르나 이런 좀 네. 약팀이랑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좀 실험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런 경기에서. 근데 언제까지 실험하시는 거예요? 엘리케 선수. 모르겠어요. 시즌 내내 실험하실 거 아니잖아요. 연구만 좀 하시고 내년 좀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뭐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네. 파리 생제르맹이 데려온 감독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좀 기다려 봐야 되고요. 이강인 선수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빨리 네. 빠른 시일 내에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번 우측에 쓰고 비티니아도 같이 써보면 어떨까 싶고 덴벨레 한 빼보고 한 번만 그쵸. 이렇게 한번 궁금하긴 합니다. 덴벨레를 꼭 한번 빼보고. 나 빼보고 네, 그런 경기도 한번 보고 싶어요. 덴벨레가 그쵸. 너무 덴벨레한테 초점이 가가지고 약간 좀 스트레스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 볼 때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다 이강인 선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덴벨레 다음 챔스 경기 빠지죠. 맞아요. 저희가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강인 선수가 그 자리에 뛰면 덴벨레와 제대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군요. 라고 얘기해 정말 주셨어요. 잘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저도 네, 기대할게요. 잘하기를. 그 마지막 그리고 그 경기가 중요해요. 네, 이겨서 이겨서 또 이기기를. 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챔스 무대에서 특히 AC 밀란전에서 챔스 그 데뷔골을 터뜨렸잖아요. 그 기세 그대로 아마 이제 도르트문트전에서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네. 오른쪽 윙으로 나와서 네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아센시오 부상 회복해서 그 자리 못 갈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네, 그리고 좀 덴벨레와 또 덴벨레와 아센시오도 그래서 경쟁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강인이랑 비티니아는 아마 왼쪽에서 경쟁하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잠깐이지만 잠깐 뛰었잖아요.라고 네. 얘기해 주시네요. 근데 어제 보면은 거의 3-5-2처럼 돼가지고 네. 바르콜라가 윙어, 우측에 하키미가 있고 거의 비티니아와 이강인 몇자락처럼 움직였거든요. 네, 네. 그거 말고 지금 4-2-4 포메이션에서 완전히 윙어 느낌으로 해보면 어떨까 전 그런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아예 처음부터예요. 네, 아예 처음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케 호의 이제 전망을 한번 살펴볼 텐데 네. 이번 시즌 이제 거의 이제 뭐 반 정도 왔어요. 네, 중반 즈음이라 보면 돼요. 네, 이제 뭐 중반 정도 왔는데 앞으로 이 엘리케 호 이번 시즌 일단 어떻게 될까요? 일단 도르트문트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걸어야 될 것 같고 엘리케 감독 입장에서는 왜냐면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 경기에 지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유로파 못 갈 수도 있어요. 야, 근데 그렇다 보니까 유로파도 못 간다면은 유로파를 갈 수 있겠구나. 이 7점이니까. 아무튼 유로파를 간다고 해도 이게 정말 굴욕이잖아요. PFC 입장에서는. 그쵸. 아무리 챔스가 뭐 전부가 아니라고 해도. 그래서 엘리케 감독의 좀 거취도 예매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르아브르랑 하나 팀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리가 두 경기에서 확실하게 좀 로테에 돌려가지고 그 도르트문트전에 초점 맞추고 잘해야 엘리케 호의 전망이 좀 밝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리그왕은 사실 순항하고 있다고 보면 네. 되고 챔스가 중요한 상황인데 챔스는 아직 모른다. 네, 그 도르트문트전에 사활에 걸어야 한다. 네. 그렇게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네. 잘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엘리케 감독 호에서 이강인 선수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포지션 경쟁이 불가피한데 네. 아시안컵 있잖아 1월에. 네. 그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아시안컵. 네, 또 1월에 한 달가량을 빠져야 되니까. 네. 아마 말레이시아전부터 들어가서도 이제 좀 뭐 결승까지 올라가서 치고 뭐 한 달은 빠져야 되는데 네. 뭐 영향이라기보다 어쨌든 엘리케 감독은 지금 너무 이강인 너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입지적으로는 큰 문제 없겠지만 아마 우측의 기공될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왜냐면 덴벨레가 지금 있고 아직 돌아왔고 솔레르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네,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시즌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다음 시즌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지켜봐야 네. 되고 근데 다음 시즌까지 엘리케부터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또 일단 이 중앙을 어떻게 좀
어떻게 중앙에서 만들어갈지도 또 연구라고 또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지금 공부를 몇 네. 개월째 하고 계신 건가요, 엘리케 감독님? 네, 중앙에서 이게 그 음바페랑 덴벨레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중앙에서 어떻게 만들어갈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이르 에메리가 잘 풀어주긴 했고 어제도 파비앙도 잘하긴 했지만 네. 이 최전방과 이 2선 이 중앙 라인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아,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선수도 많잖아요. 선수도 좋은 선수 많기 때문에 참 그것도 연구라고 하기 좀 그런데 그런 부분 극복을 해야 뭐 도로트문전이든 아니면 차후에 뭐 16강 올라가서든 아니면 리그왕도 지금 조금 압박하잖아요. 네. 뭐 아직 완벽한 선두는 아니니까 또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쌓여있는 과제가 많은 엘리케 감독님과 파리 생제르맹인데 네. 한번 잘 이겨내기를 저희가 또 바라보겠고요. 이강인 선수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고 네.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엘리케오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아직은 딱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아직 좀 엘리케 감독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계속 앞으로 탐구를 네. 함께 종종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딱 뭐 뉴캐슬전 끝나고 해서 좀 탐구를 했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 탐구를 할 필요가 그쵸.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도르트문트전이 있으면 그때 우윙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네. 우윙으로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정말 잘하게 바랍니다, 진짜. 네, 정말 여러분 함께 응원해주세요. 네. 네, 함께 응원해주시고 네. 엘리케오는 이번 시즌 계속 실험만 하다 끝날 것 같다라고 형님이 뭔가 확실하게 베스트 11이라기보다 뭐 어떤 포메이션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 네, 약간 어떤 식으로 할지를 확실치가 않으니까 맞아요. 더 이렇게 좀 우왕좌왕이라고 네. 표현까지 안 좀 심하게 표현하면 진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엘리케 감독님 좀 힘 좀 내주시고요. 화이팅 해주시길 네.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약 1시간 동안 베라노 라이브를 진행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또 들어와 주셨어요. 네. 약간 처음에는 좀 걱정했는데 네. 이제 200분 넘는 분들이 끝까지 함께 봐주시네요.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또 매주 이렇게 저희가 수요일마다 인터티브 베라노 라이브로 찾아올 테니까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고요. 한번 오늘 어떠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뭐 이강 파리 얘기를 하면서 거의 뭐 덴벨레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덴벨레 사실상 주인공이었어요. 덴벨레가 거의 뭐 파리에 지금 거의 뭐 음악평보다 더 중요한 선수처럼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잘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 이강이 거의 파리 경기 보는 이유가 이강인 선수를 보는 거 맞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더 엘리케 감독님이나 다른 선수들도 좀 잘 맞춰가지고 뭐 리그왕의 챔스는 특히 더 오래 보고 싶으니까 지금 한국인 선수들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영규나 뭐 다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뭐 김민재가 있긴 하지만 김민재와 이강인만이 좀 희망입니다. 이강인이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함께 인터티브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길동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모비님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네.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